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오늘 미수다 미국 주식편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 함께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고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장 초반에는 좀 약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반 정도 좀 흘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진짜 협상용이겠구나.'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몰렸고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날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한 4억 7천 달러 정도 4조 7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장 막판 들어서는 지수를 좀 올려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핀미츠 맵에서 보시다시피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있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측 중간에 있는 마이크론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8% 넘게 하락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호실적을 내고도 지금 주가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월 27일에 있었던 지난 낙폭이 최대치였었는데 그때 이후로 최대 기록을 좀 하게 된 거고요.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한 후에 사실 내놓았던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가이던스가 좀 부진할 거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가이던스도 잘 나왔습니다. 매출, EPS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콜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이 차차 공개가 되게 되면서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일단 좋은 점을 봤을 때는 HBM에 대한 매출이 좀 견조하게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을 좀 해본 결과 그리고 컨콜 이후에 공개된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이익률이나 향후 수익 전망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분기 이익률이 조정 기준으로 37.9%였는데요. 월가 예상치가 38.4%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기에 있는 예상 이익률도 36.5%라서 예상치보다는 낮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 낸드라고 하면은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유형을 의미를 합니다. 이 낸드의 값이 지난 분기에 약 18% 하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주고 팔았을 때 남는 내 손에 남는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좀 한 건데요. 마이크론 경영진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월가 분석가들과 함께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을 다 보면 최첨단 메모리 칩 공장 그리고 신규 가동 비용 등을 포함해서 지금 핵심 메모리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앞으로도 남아 내 손에 남는 그 비중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좀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연간 수익 추정치를 좀 낮게 잡거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티랑 JP 모건 쪽에서는 TP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티에서는 TP가 150 에서 120 달러로 하향 조정됐고요. JP 모건은 145에서 135 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미즈호에서는 124 달러로 기존의 115 달러에서 상향 조정을 시켰고요. 베어드도 TP를 130에서 163 달러 이상으로 높여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GTC 2025에서 소캠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 안에 있는 반도체 투톱 대비해서는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소캠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 소캠에 있어서 양산에 성공을 한 것으로 기사가 좀 보도가 됐는데요. 소캠이라고 하면 새로운 메모리 규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메모리 규격 중에서 서버에 있어서 메모리 규격은 HBM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온 디바이스 AI 기종에 있어서의 메모리 규격은 지금 소캠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먼저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AI 특화되어 있는 메모리 경쟁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이 먼저 우위를 점하게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소캠은 지금 엔비디아가 새롭게 표준으로 삼고 있는 중이라서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AI 가속기보다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소캠 같은 경우에는 D램이 아니라 LPDDR을 사용합니다. 그게 저전력이라서 기존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역폭도 기존 D램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빨라질 거라서 돌아가는 그 처리 속도 또한 2배 정도 이상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IO 핀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IO 핀이 D램 개수 같은 경우에는 262개인데 소캠은 694개로 3배 정도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듈 크기도 지금 기존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서 기존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제약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것 자체가 휴대폰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에 AI를 심는 시스템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이 규모가 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소캠 역시 규모는 줄어들고 성능은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소캠이 메모리 시장 안에 있어서 AI 가속기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은 이 HBM처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소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온디바이스 AI로 볼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해당 제품은 책상 위에 놓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슈퍼컴퓨터급 성능을 갖추면서 고성능 AI PC의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레이스 블랙웰 울트라 그러니까 GB300에도 이 소캠이 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점차 메모리 시장 안에서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GTC 2025에서 소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긴 했습니다. 그때 최초로 그 샘플, 시제품을 선보였는데 마이크론은 샘플을 선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한 단계 더 앞선 상황으로 발표를 한 거라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이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군의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또 하락할 수 있는 주가의 하방 압력을 넣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방장관과 함께한 회견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경쟁 끝에 미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에 개발돼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F-22 이런 5세대 전투기를 이을 6세대 전투기의 명칭을 F-47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했는데요. 47은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아름다운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지금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4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숫자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F-47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거다라고 코멘트를 좀 남겼고요. 최첨단 스텔스 기술 그리고 기동성 등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적들이 속도를 예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스텔스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를 예상하지 못할 거고 내 임기 동안 멋진 항공기들이 하늘과 땅을 누비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F-47을 2030년 중반 정도 되면 실전 배치할 목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F-35가 한 8천만 달러인데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거기 때문에 가격으로 봤을 땐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계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6세대 그 전투기가 개발에 대해서 실전 배치 시기가 되면 자율 드론 전투기나 반자율 드론 전투기가 대세를 이루게 될 거다. 이제 와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거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거랑은 좀 반대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F-47을 만들 거고 그걸 만드는 제작사로 보잉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중국 쪽으로 좀 돌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도 중국 관련된 그 종목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엔터도 그렇고요. 음원 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중 외교 수장이 주말 사이에 이제 만남을 가졌죠. 그러니까 한중 외교 장관들이 같이 만남을 가졌고요. 여기서 한 50분 정도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에서 열렸던 외교 장관 회담에서 한중 간 문화 교류 복원이 국민 간에 있어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반자라는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제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측에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이 선회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에 한중 관계 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올해와 내년에 양국의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은 이제 중국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개최를 하는 걸 가지고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고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양측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자라는 코멘트도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이전에 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방한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이제 시세를 좀 줬다가 이후에는 좀 다시 한번 좀 사그라들었다가 요번 이제 한중 외교장관 회의를 좀 갖게 되면서부터는 다시 좀 기대감이 올라왔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는 쪼끔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머스크 관련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military plans라고 나와 있죠. 중국과 관련해서 전쟁 계획 플랜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머스크가 기밀 보고를 받았다라는 의심의 기사가 좀 나와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당연히 지금 도지부의 수장으로서 머스크 2.0 시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국과 전쟁 대비 계획에 대해서 머스크가 기밀로 보고를 좀 받으려고 했다가 국방국 관계자들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를 좀 부인하고 나섰다라는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머스크 CEO에게 중국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미군의 계획을 브리핑할 계획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통도 보면은 이번 브리핑이 중국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일정을 좀 보면 21일에 머스크 CEO가 국방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 방문도 한다라고 하고 기밀 보고도 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이걸 합쳐서 '아 이때 보고를 받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브리핑이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실제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군의 군사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머스크의 정부 내 역할이 정말 대폭 확대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밀 접근 권한을 지금 부여받은 상태이긴 한데요.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가 지금 주요 정부랑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국무부가 브리핑하는 이 기밀 정보를 받아드는
도지부의 수장으로서의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정부랑 계약을 맺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가로서의 머스크가 지금 이해가 좀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페이스X는 제가 지난번에도 전달드린 것처럼 국방부의 주요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사업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밀 보고를 받았다면 이해 충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전쟁 계획은 군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다. 만약에 외국이 미국의 전쟁 수행 전략을 파악한다면 해당 국가가 방어를 강화하고 또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머스크가 중국 쪽에 진출을 해서 테슬라로 사업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머스크가 이 중국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받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전쟁 계획에 대한 1급 비밀 브리핑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2-30개의 슬라이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감지되는 그 초기 징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공격에 대한 목표 그리고 시기에 이르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 CEO의 방문의 목적, 경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방문이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런 등등의 논평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 대해서 이해 상충 면제 서약서에 서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X 계정을 좀 보면요. "중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을 것이며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좀 올리긴 했는데 다만 내용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크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테슬라를 좀 중점적으로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 아마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머스크 CEO가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머스크 그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 모너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식 팔지 말라.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잘하고 있고 자율주행 로봇도 하고 있고 EV톨 또까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가 오를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5%대 반등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회사가 험난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테슬라의 미래가 굉장히 밝으니까 "주식을 절대 팔지 말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고요. 블룸버그 통신을 좀 보면은 직원 전체 회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험난한 길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밝고 신나는 미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X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고 회의를 진행한 게 한 10 시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마치 아마겟돈이 온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면서 TV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불타는 장면이 늘 나오고 있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기사 보시면 라스베거스도 그렇고 캔자스시티에서도 그렇고 테슬라 충전소 아니면 대리점 여기서 막 화재를 발생하게 만들기도 하고 테슬라 차량에다가 불을 붙이거나 훼손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스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EV톨까지 언급이 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자율주행 먼저 보면 머스크는 페달이랑 핸들이 없는 미래형 자율주행차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로봇 공학이나 자율주행에 있어서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기준에서도 사실상 조금 영향을 줬던 기사였는데 2026년 하반기부터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금요일장에서도 로봇주가 좀 꿈틀거리게 했던 계기가 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대선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급격하게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주가 보면 한 40%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서 상승분은 거의 반납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에 대한 반발이 이제 테슬라 차량 판매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유럽이나 중국 같이 주요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 지금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구체적인 뭐 사양들이나 내용들이 보도가 된 건 아니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엔 테슬라에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죠. 이번 회의를 보고서 머스크가 이 격동의 시기를 테슬라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첫걸음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분식 회계 의혹을 반면에 좀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테슬라의 그 계정을 좀 살펴를 봤는데 2024년 하반기에 자본 지출 대비해서 자산 평가액이 14억 달러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분기, 4분기 대차 대조표에서 금융 리스한 걸 좀 제외하고 자산이나 장비 구매에 63억 달러 정도 지출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산 가치, 총 늘어난 자산 가치는 49억 달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상 불일치가 회계상 실수일 수도 있지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 신호로 파악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감 국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제가 뉴스 팔로우업을 좀 해볼 텐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관련해서 에너지부에서 결정을 좀 내린 건데 민감 국가로 한국을 선정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뉴스를 좀 팔로우업 해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당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거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그동안 미국의 오랜 동맹국으로서 원자력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한다면 제외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미국 내에 있어서 일련의 절차를 좀 거쳐서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발효 시점이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 전에 이게 제외될지 아니면 발효되고 나서 어느 부분 지나고 나서 이제 제외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덕근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을 처음으로 갖게 됐고요. 이게 여기 한국이 포함된 거에 굉장히 우려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이 절차에 따라서 좀 조속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한국에서는 미국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 등을 문제 삼아서 민감 국가에 지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미국 측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발생했던 보안 유출 사고를 문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민감 국가 선정된 이유가 달랐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한국에서는 핵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미국 쪽에서는 아니다. 원전 관련해서 기술이 좀 유출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거다라고 선정했던 이유가 좀 달랐다라는 부분도 공개적으로 나오게 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뜻을 같이 하게 되면서 사태는 좀 수습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은 사실 지금 이뤄진 건 아니고요. 바이든 정부였을 때 올해 1월에 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양자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LNG나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에너지 정책이나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도 같이 개최하는 데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개장하고 나서 가장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가장 공통으로 담아가는 유일한 종목이 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감 국가로 지정했더라는 부분이 에너지부에서 설정했던 거기 때문에 전력기기 특히나 뭐 원전이나 SMR 쪽에 있어서 투심을 좀 센티를 훼손하는 뉴스긴 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제외하는 곳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았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센티가 좀 훼손됐던 부분이 살아나게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도 오늘은 공통으로 상단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담아가는 모습도 함께 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민감 국가 해결을 위해서 어쨌든 간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했다. 그리고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체크할 수 있었다라는 코멘트가 좀 나오게 됐고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양국 간 협력 사업을 그리고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더불어서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해서도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24 일부터 25 일까지 번니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한국과 일본한테 "LNG 프로젝트 참여해 줘."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좀 임무를 가지고 방한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세론 뉴스로 작용하면서 개장하고 나서는 강관, 피팅, 뭐 가스관 관련주들이 일단은 마이너스권에 좀 들어선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방한하고 나서 다양한 코멘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돌려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같이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 모아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사실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PC 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체크해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